안녕하세요. 동행팀 법원직국어 박재현입니다. 자, 동행 3회 모의고사를 치르신 여러분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이번 동행 모의고사에서 국어 영역은 문학에서 10문제, 그리고 문법은 8문제, 그리고 비문학은 2지문에서 7문제 해서 총 25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자, 모의고사를 치르고 여러분들이 꼭 해야 할 일은 스스로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 유형에 맞게끔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풀어내는가, 혹은 시간에 맞게끔 전략적으로 문제를 풀어내는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지금 충분히 연습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문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봐야겠죠. 1번 문제는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선지 구성을 보면 이 소설에서 첫 번째 문제는 어떤 서술자의 위치, 즉 시점을 묻거나 아니면은 소설에서 중요한 갈등의 유형 혹은 원인을 묻거나 아니면은 소설의 구성을 묻거나 아니면 표현 방식과 같은 내용과 표현을 동시에 묻고 있는 그런 선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는 나의 말하기 기법이 가져오는 효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 다음 문제는 소설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장면 파악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지금 이런 특정 소설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 효과를 묻기 위한 어떤 서술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효과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세 번째는 다른 작품, 보기에 다른 작품이 있고 다른 작품과 비교 감상할 줄 아는가라는 문제였죠. 네 번째는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가 A와 가장 가까운 것은 특정 구역 문제입니다. 특정 구역에 나타나는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를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와 같은 심리적 태도를 가진 서술자의 태도를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자, 본문은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이죠. 자, 이 채만식의 치숙이라는 소설은 이제 아직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아주 중요한 작품이다라고 교재에도 다뤘고 제가 수업 중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자, 앞부분 줄거리를 보면 나는이라고 나와요. 그러면 서술자의 시점은 어디에 있다? 작품 안에 있는 주인공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서술자는 작품 안에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그래서 작품 밖 서술자는 틀린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치숙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소설이어야겠죠. 여기서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여기서 주된 이야기는 아저씨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이어지고 있어요.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 아저씨를 관찰하고 있는 1인칭 관찰자 시점이죠. 자, 나는 지금 아저씨를 못마땅해 하고 답답해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지 중간중간에 나의 가치관도 드러내줍니다. 나는 내지인 학교라야지 조선학교는 너절해서 아이들 버려놓기나 꼭 알맞지요. 자, 당시 일제강점기 때 조선에 들어와 있던 일본인들을 우린 내지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내지인 학교가 더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조선 말은 걷어치우고 국어, 그 당시에는 일본어겠죠. 일본말을 쓴다라고 하죠. 그렇게 다 생활 법식부터 내지인처럼 해야 돈도 내지인처럼 잘 모으게 되거든요. 자, 이런 인물의 심리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죠? 이 인물은 역사인식이 부족한 인물이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떤 이득만 생각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이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사회주의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한 인물의 태도겠죠. 앞부분 줄거리에도 나와 있듯이 아저씨는 대학교까지 나와서 전과자가 되었는데 이 사회주의를 하다가 징역을 살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아저씨에 대해서 A부분의 인물의 그 서술자인 나의 태도를 한번 볼게요. 그런 일을 생각하면 털어놓고 말이지, 우리 아저씨인가 그 양반도 여간 불쑥스럽고 배지 않아요. 사실 아주머니만 아니면 내가 무슨 천주학이라고 나쁜 병까지 앓는 그 양반을 찾아다니나요? 죽는데도 코도 안 풀어붙일걸 라고 해서 나는 아저씨에게 지금 관심이 없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러나마 전자의 죄상을 다 회개를 하고 못된 마음을 씻어버렸을세 말이지, 멍 개꼴이 3년이라더냐라고 해서 아저씨의 성격은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종시 그 모양인걸요. 그냥 그대로다라고 해서 아저씨를 한심하게 생각하는 서술자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읽기 중에 A부분과 관련된 4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대상에 대한 서술자의 심리적 태도, 즉 아저씨를 한심하게 여기는 그런 태도가 드러나 있는 선지를 찾으면 되겠죠. 자, 1번에는 내가 여기 쓰려는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는 백성수를 혹은 알베르트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짐이라 생각하여도 좋을 것이요, 혹은 무엇라고 생각해도 괜찮다라고 해서 여기서는 한심하게 드러난 태도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해도 괜찮다라는 그런 태도에서 끝이 나죠. 2번은 마찬가지입니다. 2번에서 현진건의 고향에 나오는 중요한 또 소설이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차 중에 생긴 일이다. 나는 나와 마주 앉은 그를 매우 흥미있게 바라보고 또 바라보았다. 자, 관심 없고 그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흥미있게 바라보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2번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3번을 보면은 나는 아내에게 미안한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죠. 자, 4번을 보니 삼촌은 외삼촌보다 3살 위였다. 나이는 많아도 하는 짓들이 어떻게 보면 영락없는 어린애였다. 자, 뒤에 읽어볼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4번이 지금 가장 유사한 태도죠.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본문으로 다시 넘어와서 내가 아저씨를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아저씨 또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저번에도 한번 혼을 단단히 내주었죠. 그랬더니 아주머니 더러 한다는 소리가 그 녀석 사람 버렸더라고. 아무짝에도 못쓰게 길이 들었더라고. 그러더라니깐요. 라고 해서 아저씨 또한 나를 못마땅하게 생각한다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나와 아저씨의 갈등이 드러나 있는 소설이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뒷부분은 충분히 읽어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자, 문제로 넘어온다면 1번에서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지식인의 무능함이, 자, 여기 아저씨가 지금 독립운동을 하고 나서 징역살이를 한 다음에 폐인이 되어서 조선으로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지식인의 무능함을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구체적 일화는 어떤 흥미있는 이야기, 숨겨진 이야기를 다루는 그런 일화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구체적 일화로 아저씨의 무능함을 드러내는 그런 구절은 장면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나의 내적 갈등을 통해 사회제도의 모순, 자, 여기서 인물인 나가 겪는 내적 갈등을 보여주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나와 아저씨의 외적 갈등을 통해서 이 당시에 살아가는 부정적인 인물인 나를 풍자하는 그런 소설이겠죠. 3번의 작품 밖 서술자는 적절하지 않죠. 4번은 판소리적 문체의 사용으로, 자, 이 소설은 채만식이라는 작가의 소설입니다. 우리 채만식 작가의 소설은 특징이 무엇이다? 판소리적 문체가 드러난다. 자, 그럼 판소리적 문체가 무엇이냐? 조선시대 판소리계 소설의 문체들은 이 독자에게 중간중간 말을 건네는 그런 방식의 소설들의 문체가 있었습니다. 자, 이 또한 마찬가지죠. 이 채만식의 치숙이란 소설 또한 지금 독자들에게 그랬습니다, 했다지요, 이런 식으로 말을 건네는 그런 구어체의 말투가 드러납니다. 이런 게 바로 판소리적 문체입니다. 자, 그럼 판소리적 문체를 사용해서 이 풍자, 이 인물, 부정적 인물인 나를 풍자하는 그런 효과를 좀 더 강화시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은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번에서 나의 말하기 기법이 가져온 효과로, 자, 1번의 4번 선지랑 좀 이어서 본다면은 이런 나라는 인물이 말하는 기법이 어떤 문학적 효과를 가지고 오는가. 자, 그러면 여기서 지금 1번부터 볼게요. 나가 스스로의 행동을 정당화함으로써, 자, 내가 옳다라고 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논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효과는 주지 않죠. 2번 하층민의 시각, 자, 인물의 나는 하층민은 아닙니다. 자, 3번은 부정적 인물이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설정을 통해 오히려 스스로를 풍자하는 효과가 있다. 맞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부정적 인물입니다. 일제강점기 당시 어떤 일본인에게 동화되고 싶어하는 그런 이기적인 인물을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3번이 바로 답입니다. 희화화된 나가, 자,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드러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희화화된 나라는 설명은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는 윤동주의 참회록, 최근 법원직 출제 작품이죠. 참회록의 화자가 윗글에 나에게 해줄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그러면은 누구의 말이 중요할까요? 보기에 있는 화자의 태도나 정서가 중요한 핵심적인 키워드가 되겠죠. 자, 윤동주의 참회록은 여러분 수업 시간에도 했었고 알고 계신 작품이어야 됩니다. 참회하는 내용을 시로 다룬 작품이죠. 자, 파란 녹이 끼인 구리 거울 속을 바라보면서 화자는 내 얼굴이 남아있는 것은 욕되다. 그리고 나는 부끄러운 고백을 했었다. 라는 것을 통해서 스스로를 부끄러워하는 태도, 윤동주 시인은 부끄러움의 시인이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이 윗글에 나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을까요? 부끄러워해야 된다라는 3번이 바로 답이겠죠. 나머지 1, 2, 4번은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이 보기에 있는 화자가 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답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3번이라고 답을 체크를 하셔야겠죠. 자, 이렇게 현대소설 4문제를 해결한 다음은 비문학 지문 5번에서 8번 총 4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 유형부터 봐야겠죠. 첫 번째 비문학 지문에 나오는 것은 서술상 특징, 즉 내용을 설명하는 표현 방식을 묻는 게 바로 첫 번째 문제이고요. 두 번째는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문제가 되겠습니다. 7번은 기능적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기능적 요건이라는 것이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여러분. 이것은 이제 구역 문제다. 특정 구역에 관한 내용일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 8번 문제는 어휘 문제죠. 자, 본문이랑 연계해서 보니 여기다 뭐 간주하다 이런 식으로 유사한 단어의 의미를 찾는 짝을 찾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럼 5번에 있는 서술상 특징 문제는 제가 단어 정도의 키워드 혹은 구절 정도의 키워드를 한 다음에 읽기 중에 또 문제를 풀어보자 라고 말씀드렸죠. 1번은 대상과의 차이점, 자, 차이점 표시. 2번은 열거, 대상을 이렇게 대등한 자격으로 늘어놓는 방식의 설명 방식이 열거 혹은 나열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은 예시는 가장 쉬운 설명 방식이죠. 4번은 이론과 대비되는 사회 현상을 드러내고 그 이론에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그런 서술 방법이 있는지를 봐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6번 문제는 내용일치인데, 내용일치는 파슨즈는 한번 여러분들이 읽는데 10초 정도밖에 걸리지 않겠죠. 문제 선지를 한번 스캔해 보겠습니다. 파슨즈의 이론은 어떤 것이다?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다. 그 다음에 구조기능주의가 뭐 완벽한 것은 아니다. 그 다음에 파슨스가 또 나오죠. 현재의 구조와 기능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어떤 목적, 파슨스의 구조와 기능을 설명할 때 어떤 목적으로 설명하는지를 봐야겠고요. 4번은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유기체로 보려는 전통은 파슨스 시기 이전에도 존재했고, 자, 그러면은 어떤 이론이 어떤 시기에 등장했는지를 보는 게 바로 4번 선지였습니다. 본문을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문단에서 이러이러한 학자들은 사회학이 발판이 되었고 사회를 하나의 통합된 존재로 보았고 또 사회를 유기체로 여겼다. 그래서 여러 기관 부분들이 전체의 생존과 존립을 위해 공헌하고 있는 관계로 본 것이다. 자, 여기서 통합된 존재, 유기체, 여러 기관들이 관련되어 있다 같은 것들은 다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한 사회를 구조와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이해하려고 했다. 자, 사회를 구조와 기능을 가지고 이제 분석했다라는 겁니다. 자, 또한 그 사회는 질서, 균형, 안정을 추구하며 나아가서 합의와 통합을 이룬다고 보았다. 자, 이렇게 유기체로 모인 사회의 구성들이 모두 질서, 균형, 안정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의 입장이었죠. 파슨스가 주축이 된 구조기능주의, 자, 드디어 파슨스의 이론이 나왔습니다. 기능주의 역시 바로 그러한 생각의 바탕 위에서 탄생하였다. 자, 여러분 보세요. 아까 6번의 선지 4번에서 이 파슨스 이전에도 통합된 유기체로 보려는 전통이 있었다라는 거,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다음 두 번째 문단 보겠습니다. 파슨스는 어떤 책을 통해서 구조와 기능에 대한 이제는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다라는 게 나오겠죠. 사회의 존속을 위하여 어떤 기능들이 있으면서 제도와 구조가 형성된다. 자, 이런 기능들을 수행하기 위한 제도와 구조에 대한 어떤 설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행위들이 존속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4가지 기능적 요건들이 존재한다고 봤다. 자, 그래서 지금 기능적 요건들 4가지가 지금 나오겠죠. 자, 그러면 7번 문제를 지금 풀기 위해서 이 세 번째 문단을 자세히 읽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적응 기능이다. 자, 첫 번째는 두 번째는 이렇게 나오면은 대상을 동등하게 옆으로 나란히 열거한다 라고 해서 열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5번에 2번 대상의 요건을 열거한다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지금부터는 각각의 4가지 기능들의 역할 혹은 의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이 기능적 요건 중 첫 번째는 적응 기능이다. 적응은 말 그대로 적응하기 위한 기능이다. 그래서 생존과 직결된 것으로 대표적인 예가 경제적 제도이다. 자, 예시라는 설명 방식은 5번의 선지 2번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런 경제 제도를 통해서 생존과 직결된 어떤 적응을 시킨다. 그래서 이 자원을 확보하고 자원들을 체계 전역에 분배하는 일도 한다라는 게 첫 번째 적응 기능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 달성 기능이다. 말 그대로 목표를 제시하고 달성할 수 있게 조절하는 기능이다. 바로 정치제도 같은 것들이 이제 적응 기능이다 라고 예시를 또 드네요. 이 기능은 체계 목표들 사이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목표 성취가 가능할 수 있도록 체계의 자원을 동원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목표를 제시하고 조절하고 또 우선순위까지 정해서 이제 성취가 가능하도록 자원까지 동원하는 그런 기능이 바로 두 번째 목표 달성 기능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통합 기능이다. 자, 통합 기능은 말 그대로 어떤 부분들 간의 내적인 통합 상태를 유지하고 또 일탈을 규제하기 위한 그런 기능이 통합 기능입니다. 자, 이런 것들이 주로 예시를 또 드네요. 법제도와 교육제도, 복지제도가 이러한 것들이다.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은 잠재성 기능이다. 자, 이것은 무엇이다? 사회화를 이루고 그 가치를 후대에게 전승하게 하는 기능이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문화, 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파슨스는 여기에 더해서 균형 원칙을 더 내세웠대요.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균형 원칙을 더 내세워서 자신의 이론을 완성했다. 자, 이런 사회가 항상 기본적으로 균형을 찾아간다는 것으로 사회 속에서 개인이나 조직의 어떤 것들에 문제가 생기면은 스스로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면 스스로 자기 조절을 하고 안정생 상태를 유지해 나간다는 것이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능에 추가적으로 균형 원칙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이 7번을 바로 풀 수 있어야겠죠. 일반 선지를 보면 파슨스는 기능적 요건을 사회 존속에 필수적인 것으로 보았다. 자, 두 번째 문단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파슨스는 사회 속의 모든 행위 체계들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네 가지 기능을 존재한다고 봤다. 일반 선지이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번에 잠재성 기능은 다양한 전승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세대의 사회화. 자, 전승한다, 사회화를 돕는다. 아까 맞는 기능이었죠. 맞습니다. 3번에 우선순위를 결정한 행위는 목표 달성의 기능에 관련된 키워드 맞습니다. 4번에 충분한 자원 확보가 어려워질 경우 적은 기능, 목표 달성 기능과 통합된다. 자, 두 기능이 통합된다라는 설명은 없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이어서 읽어보면은, 자, 이렇게 균형 원칙을 설명하는 그 다음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론에 따르면 어떤 구조와 기능도 현재의 구조과 기능만큼 잘 작동할 수 없다. 라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것은 저절로 자동 조절되는 균형 원칙 속에서 사회 변동은 불필요한 것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변동이 필요 없다. 그대로 유지만 잘하면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죠. 이러한 그의 주장은 지배층의 열렬한 지지를 받으며 한때 대표적인 주류 현상이 되었다. 자, 6번 내용일치 한번 보겠습니다. 파슨스의 이론은 사회 변혁을 원하지 않는 보수층의 지지를 받았겠군. 자, 윗글을 통해서 이러한 내용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게요. 파슨스는 현재의 구조와 기능이 새로운 사회를 구성하기 위해 작동한 걸 아니죠. 잘 유지하기 위해서 작동하기 때문에 3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답이 바로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런데라는 역접의 표지어가 나옵니다. 1960년대 중반 이후 미국 사회는 월남전 파병으로 인한 반전운동, 블라블라 등의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일어났다. 자, 사회 변동이 일어났죠. 하지만은 통합을 위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던 구조 기능주의는 이 갈등과 혼란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함으로써 비판을 받으며 영향력을 계속 이어가지 못했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5번의 문제, 선지 4번을 볼게요. 이론과 대비되는 사회 현상을 통해 이론의 한계가 있음을 설명하는 건 마지막 문단에 있었죠. 그래서 답이 바로 1번 차이점을 설명하는 부분 없었기 때문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어휘 문제는 AD와 바꾸어 쓸 수 있는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즉 바꾸어 쓸 때 어색한 단어를 하나 찾으면 됩니다. 유기체로 여긴다, 유기체로 간주한다 적절하죠, 여러분. 이번에는 이번은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보여주는 것과 제시하는 것을 어휘를 교체해도 자연스럽습니다. 자, C번은 적절한 수준에까지 다다를 수 있게, 적절한 수준에까지 도달할 수 있게 적절한 어휘 교체죠. D번을 보겠습니다. 파슨스는 여기에 균형 원칙을 더 내세워 자신의 이론을 완성했다. 균형 원칙을 더 앞장세우다. 자, 앞장세우는 어떤 것에 앞서서 두다라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하나 더 추가적으로 주장하는 게 바로 균형 원칙이었죠. 그러면 내세우다 보다는 주장하다 이런 단어를 교체해야 내용이 바뀌지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8번에는 4번이 적절하지 않은 답이었습니다. 자, 다음 9번부터 11번이 현대시 문제입니다. 문제 유형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9번은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였고 10번은 A 특정 시행에 나타나 있는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11번은 공통점, 외부 지문을 가지고 두 작품의 공통점을 묻는 문제죠. 자, 그러면 본문부터 한번 볼게요. 긴 세월을 오랑캐와의 싸움에 살았다는 우리는 먼 조상들이 너를 불러 오랑캐 꽃이라 했으니 어찌 보면 너의 뒷모양이 머리태를 들인 오랑캐의 뒷머리와도 같은 까닭이라 전한다. 자, 이 시의 제목은 오랑캐 꽃입니다. 자, 그럼 화자가 이 오랑캐 꽃의 오랑캐라는 이름이 붙은 유래를 지금 마치 소설처럼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들려줍니다. 자, 이런 것들은 이제 서사적인 표현 방식이 시 안에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다음부터는 서정적인 방식으로 노래를 합니다. 안악도 우두머리도 돌볼 새 없이 갔단다. 도리샘도 띠집도 버리고 강 건너로 쫓겨갔단다 라고 해서 갔단다 라는 표현을 통해 화자가 들었던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화법으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려 장군이 무지무지 쳐들어와 오랑캐는 가랑잎처럼 굴러갔단다. 그래서 고려 시대에 쫓겨났던 여진족들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고 그 여진족들이 비참하게 쫓겨갔던 상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름이 모여 골짝골짝을 구름이 흘러 몇백 년이 뒤를 이어 흘러갔나 라고 해서 그 이후에 세월이 오랫동안 흘렀다, 역사가 지났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너는 오랑캐의 피 한 방울 받지 않았건만 오랑캐꽃이라고 해서 지금 오랑캐꽃은 어때요? 진짜 오랑캐가 아니죠. 그런데 이게 억울하게 그런 명칭이 불리고 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화자는 너라는 의인화를 통해서 안타까워하고 있는 정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는 돌가마도 털 메투리도 모르는 오랑캐꽃. 자, 그래서 오랑캐들이 사용했던 그런 것들도 모르는 채 지금 오랑캐라는 이름이 붙어 있다. 두 팔로 햇빛을 막아줄게. 울어보렴 목 놔 우려보렴 오랑캐꽃이라고 해서 그러한 오랑캐꽃에 대해서 화자는 연민을 느끼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구절에 울어보렴 목 놓아 우려보렴 오랑캐꽃이라는 구절에 드러나는 태도는 화자는 이제 연민의 정서겠죠. 이와 관련된 선지를 바로 풀어버리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A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와 가장 유사한 것은 화자가 연민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을 찾으면 됩니다. 나는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섰다. 자, 화자가 진짜 무너지는 둑에 혼자 선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은 소재를 통해서 화자의 심리를 간접적으로 전달하고 있는 거죠. 무너지는 둑, 화자는 지금 뭔가 절망적인 상황에 서 있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기슭에는 채송화가 무더기로 피어서 생의 감각을 흔들어 주었다. 자, 채송화라는 소재를 통해서 화자가 생의 감각을 이렇게 다시 불러일으켰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연민의 정서는 드러나지 있지 않죠. 이번에 조국을 언제 떠났노? 파초의 꿈은 가련하다. 남국을 향한 불탄의 향수, 너의 넋은 수녀보다도 더욱 외롭구나 라고 해서 화자는 지금 조국을 떠나온 파초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죠. 가련하게 여기고 있는 연민의 정서가 2번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되겠습니다. 3번은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자, 화자의 마음에 진짜 강물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빤질한 은결을 돋우네 라고 해서 화자의 마음속에 흐르는 강물은 아침 날빛이 빤질하는 은결이 돋아오르는 그런 강물이다 라고 해서 마음의 어떤 평화롭고 아름다운 내면을 드러내는 정서입니다. 4번 볼게요. 이 세상 밖 어디론가 날아갔으면 하는데, 자, 화자의 소망이 드러나죠. 어디가 가고 싶은데 대한 사람 대안으로 길이 보전하 새로 각각 자리에 앉는다. 가지 못하고 앉는다. 주저앉는다라고 해서 가지 못한 어떤 절망적인 상황을 드러내는 정서입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2번이 되겠네요. 자, 9번의 이 시의 표현상 특징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명사로 시상을 종결했다. 자, 오랑캐꽃이라는 명사로 종결해서 시상을 집중시키고 있다. 그죠? 오랑캐꽃에 좀 더 집중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랑캐꽃을 의인화하여 이야기하듯 말하고 있다. 그렇죠? 너는 뭐뭐 하지 않았지만 막아줄게. 이런 표현에 일부 이제 말을 건네는 어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3번에 서사적인 표현과 서정적인 표현 둘 다 드러나고 있다. 그죠? 이 시는 어떤 서사 앞부분에 이야기를 펼치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3번 맞죠? 묻고 답하는 형식을 통해, 자, 묻고 답한다. 화자가 어떤 말을 묻고 대상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스스로 대답하는 그런 형식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았죠. 그래서 4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습니다. 11번을 볼게요. 박남수의 종소리, 우리 교재에도 실려있던 작품입니다. 나는 떠난다. 청동의 표면에서 일제히 날아가는 진폭의 새가 되어 광막한 하나의 울음이 되어 하나의 소리가 되어, 자, 떠난다 무엇이 되어, 이런 도치법을 통해서 여기서 나는 진짜 청동의 표면에서 떠날 수가 없죠. 그럼 나는 종소리를 의인화한 지금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청동의 표면에서 뭐 새가 되어 울음이 되어 소리가 되어 이런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상황을 지금 의인화해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인종은 끝이 났는가? 자, 참는 것은 끝이 났는가? 청동의 벽에 역사를 가두어 놓은 칠흑의 감방에서 뭔가 부정적인 상황에 갇혀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나는 바람에 실려 들에는 푸름이 된다. 꽃에서는 웃음이 되고 천상에서는 악기가 된다. 어떤 시각적, 청각적 이미지를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이런 것들 갇혀있지 않고 자유로운 어떤 대상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먹구름이 깔리면 하늘의 꼭지에서 터지는 뇌성이 되어 가루의 음향이 된다라고 해서 널리 퍼지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두 작품의 공통점 1번의 시어의 반복. 자, 오랑캐꽃 반복 많이 나타나 있죠. 지금 여기서 11번에도
그래서 무엇이 되어라는 시어의 반복을 통해서 운율감 드러내기도 바로 답이 1번입니다. 이번에 간접화법의 종결어미는 아까 오랑캐꽃에서는 드러났죠. 그죠? 뭐 했단다라는 거 여기서는 공통점은 아니죠. 시적 허용된 표현 아까 먼 같은 경우에는 시적 허용 오랑캐꽃에만 드러났습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전개된다. 자, 시간의 흐름은 시간의 변화되는 과정이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두 작품 다 그런 표현들은 없었기 때문에 둘 다 해당하지 않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대시 문제는 끝이 났고 다음 12번부터 14번은 고전시가 이번에 연시조 도산 12곡이라는 이황 선생님의 작품을 실어봤습니다. 자, 문제 유형부터 볼게요, 여러분. 12번은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 연시조기 때문에 각각의 연을 비교 감상하는 그런 표현 방식의 특징 묻는 문제가 12번이었고 13번은 기역 리을의 식행의 의미 혹은 식구의 의미를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14번은 가나에 나타난 화자의 정서 마찬가지로 운문문 갈래니까 화자의 정서나 태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였습니다. 자, 1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나다라 한번 감상을 해볼게요. 이런들 어떠하며 저런들 어떠하려 초야 우생이 이렇다 어떠하려. 자, 뭐뭐들 어떠하려 비슷한 구절을 이렇게 비슷한 문장 구절로 반복하는 것을 우리가 대꾸법이다라고 했습니다. 초야 우생이 이렇다 한들 어떠하려 뭐뭐 하려라는 거는 의문형 문장이죠. 서리적 어조를 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산들 어때? 초야 우생이라는 거는 이런 자연에서 사는 어리석은 사람, 즉 화자 자신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죠. 기역에서 시골에 묻혀 사는 화자 자신을 의미한다. 맞습니다. 내가 이렇게 산들 어때? 하물며 천석고항은 필수적인 시어였습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시어죠. 자연을 사랑해서 걸리는 고질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천석고양을 고쳐서 무엇하겠어? 라는 거는 고치지 않겠다. 이렇게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겠다라는 거니까 니은에도 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함을 의미하는 사자성어 맞습니다. 연화로 집을 삼고 풍월로 벗을 삼아자. 연화라는 것도 우리 자연친화 작품에서 꼭 알아야 되는 필수 고어였죠. 연화는 안개와 노을인데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우리 연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안개와 노을을 집을 삼는다라는 건 자연에 푹 빠져 살겠다라는 거죠. 풍월로 벗을 삼는다. 이런 바람과 달로 벗을 삼는다. 자, 이것도 지금 무엇을 뭐뭐 삼고 무엇을 뭐뭐 삼아 대꾸법이 드러나 있고 이렇게 자연과 자연의 집을 삼고 친구를 삼는다라는 거 화자의 무라일체라는 태도가 드러나 있는 구절이죠. 태평성대의 병으로 늙어가매 이 중에 바라는 것은 이른 허물이나 없고자 나는 잘못한 허물이나 없고자 하는 게 나의 어떤 바라는 일이다. 라는 거죠. 자, 답은 보겠습니다. 자, 이 도산 12곡은 총 12수로 되어 있는 연시조입니다. 근데 전 육수와 후 육수로 나눠서 주제가 바뀐다라고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앞에 나오는 육수는 화자가 자연 친화를 주제로 노래하고 있고 뒤에 나오는 육수는 학문을 권하는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는 작품입니다. 다부분은 구수죠.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자, 이것도 대꾸법이죠. 고인을 못 빼도 녀다라는 건 가던 길이 앞에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옛날 사람들이 가던 길이 내 눈앞에 있다라는 거는 고인이 남긴 학문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가던 길이 앞에 있거늘 아니 가고 어쩔꼬라는 서리적인 어조로 지금 학문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죠. 당시에 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자, 그 당시에 내가 가던 길을 몇 해를 버려두고 화자는 이 학문을 닦지 않은 기간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자자가 벼슬길에 나아갔던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디가 다니다가 이제와 돌아왔는고 이제와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말오리. 자, 이제와 돌아온고 이제와 돌아오니 라고 해서 앞에 있었던 구절을 뒤에 똑같이 한 번 더 뒤에 이어서 반복하는 구절을 우리가 연세적인 표현이다. 연세법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자, 이제와 돌아오니 이제 와서 이제 돌아왔다. 학문의 길로 다시 돌아오니 연대 마음 말오리라고 했어요. 그런 다른 데 마음을 품지 않겠다.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겠다라는 건 디귿을 볼게요, 여러분. 화자가 현재 추구하는 학문 수양의 길을 의미한다. 적절한가요? 아니죠. 무엇을 말겠다라고 했으니까 디귿은 학문 수양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어떤 금기하는 대상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틀렸습니다. 청산은 어찌하여 망고에 푸르르며 유명한 구절이죠. 푸른 산을 보고 너는 오랜 세월 동안 푸르며 유수 흘러가는 물은 어찌하여 주야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는고 라고 해서 청산과 유수라는 자연물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속성, 불변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도 그치지 마라. 망고상청하리라. 자, 우리도 그치지 마라. 무엇을 그치지 마라? 학문에 대한 열정, 학문에 대한 태도를 그치지 말자라는 겁니다. 망고상청하리라. 그래서 끊임없는 학문 수양을 다짐을 의미한다. 자, 십수랑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내용이죠. 그래서 리을은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2번에 1번부터 볼게요. 가는 다와 달리라고 했으니까 가에만 있는 표현이어야 됩니다. 서리적 표현은 다에도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선지가 되겠고 2번 나는 다와 달리 구체적인 지명사 나에서 연하로 집을 샀고 이거는 이제 지명이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야겠죠. 여기선 지명이 드러나는 구절은 없습니다. 틀렸죠. 3번에 나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상을 활용한 주변 풍경을 묘사하고 있다. 자, 나에서는 청각적 심상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3번도 틀렸네요. 4번에 라는 가와 달리 연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자, 라에서 아까 이제야 돌아온 고 이제야 돌아오니 라고 했죠. 자, 이런 게 바로 연쇄적인 표현입니다. 가는 선생님 이것도 비슷한 구절이 있지 않나요? 자, 이거는 대꾸법이지 연쇄적인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바로 답이 되겠죠. 자, 14번은 가나에 드러나 있는 자연 친화와 관련된 화자의 정서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자, 여러분 제가 주제별 시조 자, 이순환 때 나눠드렸던 주제별로 시조 모아져 있는 현대어 풀이까지 드렸습니다. 그 내용 안에서 선지가 많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1번 선지 10년을 경영하여 초려 3간 지어내니 나 한 칸, 달 한 칸에 청풍 한 칸 막혀두고 강산은 들일 데 없으니 둘러두고 보리라 라고 송순의 시조죠. 여러분 이 시조는 너무나 선지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알고 계셔야 되는 작품 중에 하나죠. 10년 동안이나 계획해서 초려 3간 3칸짜리 아주 초가집을 지어냈는데 그 세입자들이 누구라고 했어요? 다 자연물들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노래는 자연친화 물화일체를 보여주고 있는 시조입니다. 말 없는 정산이요 태 없는 유수로다 갑 없는 정풍이요 임자 없는 명월이로다 이 중에 일 없는 내 몸이 분별 없이 늙으리라. 그래서 청산, 유수, 청풍, 명월 다 자연물이죠. 이 자연물의 속성을 이렇게 열거하면서 나도 여기서 늙겠다. 걱정 없이 늙겠다. 자연친화 맞습니다. 3번에 산수간 바위 아래 띠집을 짓노라 하니 자, 윤선도 만흥이라는 연시조의 첫 번째 일수입니다. 그 모르는 남들은 웃는다 한다마는 자, 남들은 내가 이렇게 자연 속에 초라한 집을 짓고 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마는 어리석고 시골 사람인 내 뜻에는 내 분수인가 하노라 라고 해서 자연 속에서 만족하는 삶, 자연친화적인 태도랑도 연관지어서 볼 수가 있겠죠. 4번에 여러분 알고 있는 누앙사 작품이죠. 가을이 부족하니 봄이라고 유효할사. 가을에도 부족한데 봄이라고 여유가 있겠냐. 주머니도 비었고 술병이라고 담겼겠냐. 빈곤한 인생이 천지간에 나뿐이라. 그렇지만 기한이 이런 춥고 배고픔이 절신 내 몸에 가득한다고 한들 일단 심을 잊을런가 라고 해서 이런 가난한 생활 속에서도 무언가를 잊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태도지 여기서 자연친화적인 태도다라는 거는 근거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로 4번이 정서가 거리가 먼 것인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고전시가도 문제를 해결하고요. 다음은 15번부터는 이제 문법 문제가 시작됩니다. 자, 15번은 의문 변동. 자, 의문 변동은 이제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는 경우에는 꼭 한 문제씩 등장하는 아주 중요한 문법 개념이죠. 보겠습니다. 밑줄을 보고 관련해서 선지를 푸는 건데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가 있다. 자, 의문의 수가 늘어나는 경우는 발음할 때 뒷말 첫소리에 니은이 첨가되는 니은 첨가 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탈락과 축약이라는 유형이 바로 의문의 수가 줄어들죠.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익지로 발음하는 것은 기억에 해당한다. 자, 지금 받침에 있는 겹받침 중에 우리가 하나를 탈락시켜야 발음할 수가 있죠. 익으로 발음하는 거. 이게 바로 탈락이니까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거겠죠. 바로 1번에는 니은에 해당하는 선지였습니다. 맏형은 어때요, 여러분? 받침에 있는 디귿과 뒷말의 첫소리에 있는 히읗이 만나서 티읕으로 바뀌었습니다. 거센 소리 되기는 축약이죠. 그래서 이것 또한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니은에 해당하는 선지였습니다. 3번에 꽃잎을 꽃잎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때요, 여러분? 여기서는 지금 잎에 니은이 첨가되어 있는 니은 첨가죠. 그래서 기억에 해당하는 선지가 되겠고 안아서 같은 경우는 어때요, 여러분? 히읗이 뒤에 있는 모음으로 넘어가지 않고 뒤에 있는 모음이랑 발음하면 발음이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안하서 어려워요. 그래서 히읗이 탈락이 됩니다. 그러면 의문의 수가 줄어드는 거니까 니은에 해당하는 선지겠죠. 그래서 바로 적절한 선지가 4번이 됩니다. 자, 16번은 우리가 작년 올해 기출이죠. 올해 기출에 나왔던 형태소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다뤄서 한번 문제를 내봤습니다. 자, 1번을 바탕으로 보기 2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여러분이 보기 2를 읽을 시간이 없다라고 말씀드렸죠. 보기 2를 가지고 바로 선지로 가보겠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실질 형태소가 2개, 형식 형태소가 3개겠군. 자, 형태소의 종류를 묻는 문제예요. 그럼 형태소를 먼저 잘 쪼개야 됩니다. 어렸을 때에는
자, 기본형을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 활용형이 제시될 때는 무조건 기본형을 바꿔본 다음에 그 결합되기 이전에 형태소를 먼저 파악해내라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렸을 때는 어리다라는 어간이 있었겠죠. 자, 어리었을. 자, 4개의 형태소와 때에는 때에라는 2개의 형태소 중에 실질 형태소, 실질적인 의미가 있는 어근을 찾아보는 겁니다. 어리었을에서는 어리다의 어리라는 어근이 실질 형태소가 되겠죠. 하나. 때에는 때라는 명사, 의존 명사가 또 형태소가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때라는 거 하나라고 해서 실질 형태소는 2개. 그러면 나머지는 형식적인 의미를 가진 형태소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3개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됐어요. 2번은 사람과 분우는 각각 자립 형태소 하나와 의존 형태소 하나로 이루어져 있고 각각이니까 각각 해당하는 형태소 설명이죠. 자, 자립이냐 의존이냐라는 건 형태소 분류 기준에서 혼자서 단어로 의미를 쓸 수 있는가 아닌가라고 보는 거죠. 사람은 여러분 형태소가 하나입니다. 그래서 1번 선지는 사람에서 틀렸습니다. 그리고 분은 어때요? 불다 뒤에 니은, 불과 는, 리을이 탈락한 경우죠. 이것 또한 자립이 아니라 의존 형태소 2개로 봐야 되죠. 자, 그래서 2번이 틀렸고 3번은 보았던은 3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진 거 맞습니다. 보았던. 이야기책은 2개. 자, 이야기와 책도 여러분 쪼갤 수가 있죠. 의미 조각이 2개입니다. 이야기 하나, 책 하나, 의 하나. 총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설명이 틀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4번에 어렸을의 을과 피리를의 르는 형태는 다르지만 자, 여기까지 맞죠? 기능이 동일하다. 자, 이 형태라는 거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죠. 우리말에는 이 형태 관계들을 가진 형태소들이 많습니다. 목적격 조사 을과 르이 바로 또 대표적인 이 형태 관계죠. 자, 앞말의 형태소, 앞말의 의문론적 형태에 따라서 을을 쓰냐 르를 쓰냐 우리 받침의 유무에 따라 을과 르를 쓰는데 이 둘은 기능이 같기 때문에 우리가 형태만 다를 뿐이다 라고 해서 이 형태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그런데 어렸을의 을은 자, 어때요? 목적격 조사 을이 아닙니다. 체온 뒤에 붙은 을이 아니라 어리었을 때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사형 어미예요. 그러니까 이 형태의 관계에 있는 목적격 조사 을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형태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틀린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7번 품사 통용 문제 보겠습니다. 밑줄 친 내용의 사례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한 단어가 형태는 같은데 단어의 종류가 품사가 달라지는 경우를 우리가 품사 통용이다 라고 하고 있죠. 자, 이런 예시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1번을 보겠습니다. 성문은 굳게 닫혀 있었다. 자, 성문이 굳다. 자, 뭐 어떤 것이 굳다라는 거는 성문이 굳는다. 우리 니은이나 는다를 넣었을 때 이제 동사인지 형용사인지 구별할 수 있죠. 자, 그때 성문이 굳는다 어색하죠. 이거는 성문이 굳든 어떤 상황, 경고하다라는 형용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B번은 이번 일을 잘 치르면 내 재산은 굳는다. 자, 는다라고 현재 시제 선어말 어미로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활용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는 동사입니다, 여러분. 굳는다. 무엇이 굳는다, 재산이 굳는다라는 의미의 동사입니다. 그래서 품사 통용의 예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죠. 2번 길다는 자주 나오는 선지죠. 긴 책상에 의자가 하나 놓여 있었다. 자, 긴은 책상이 길다라는 관형절이 지금 들어와 있는 거죠. 자, 그럼 긴은 책상이 길다 해서 길다가 밑줄이 있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럼 책상이 길다의 길다는 책상이 긴다 안 되죠, 여러분. 형용사다라는 걸 알 수 있고 동생은 머리가 나보다 빨리 길었다. 동생은 나보다 머리가 빨리 긴다 되죠, 여러분. 이건 동사로서 쓸 수 있기 때문에 동사로 활용이 가능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고 A에서 다리 밝았다. 자, 다리 박는다. 자, 이건 어때요? 초저녁부터 다리 휘영청 박는다. 어색하죠. 지금 밝은 그냥 정지된 상태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형용사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다는 박는 어떤 해가 뜨는 상황을 나타내는 경우 뭔가 밝아지는 동작성이 있는 박는다는 동사라고 말씀을 드렸죠. 아침이 밝는 대로 떠날 것이다. 자, 아침이 밝는다라는 건 동사로서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날이 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다? 동사입니다. 자, 4번은 다른. 그는 나와는 다른 부류의 사람이다. 자, 다른은 다르다라는 형용사의 활용형 다른이 있으면은 그거는 형용사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다른이라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관형사 다른. other의 의미겠죠. 딴이라는 의미랑
같이 쓸 수 있으면 관형사 다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럼 다르다, 디퍼런트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형용사입니다. 그는 나와는 다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러면은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형용사입니다.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격이 다르다라는 형용사 다르다의 활용형이기 때문에 둘 다 형용사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답이 바로 4번이 적절하지 않은 선지였어요. 다음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19번, 그리고 21번, 22번 이 네 문제가 지금 형태론 쪽에서 나왔는데 이번 법원직 출제 범위에서는 이제 문장론 쪽에서 문제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형태론 쪽에서 문제를 좀 여러 개 내봤습니다. 자, 기억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지금 보기에서 합성어랑 파생어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 단어의 짜임인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읽을 필요가 없죠. 바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쌀밥에 쌀은 어근이지만 찰밥의 찰은 접사이다. 자, 맞습니다, 여러분. 쌀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구체적인 어떤 명사를 나타내고 있죠. 그런데 찰밥은 뭐 찰다라는 동사의 어간이 되는 것도 아니고 찰이라는 명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구체적인 의미보다는 밥이 찰지다, 뭐 어떤 찰이라는 접사를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안해주는 접사입니다. 그래서 찰이라는 것은 접사 맞습니다. 1번은 맞는 선지예요. 니은의 풋사랑의 사랑 앞에 있는 풋은 접사입니다. 그래서 파생어지만 첫사랑의 첫은 어때요, 여러분? 대표적인 관형사죠.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근이 되기 때문에 합성어 맞습니다. 디귿의 맨주먹의 맨과 맨땅의 맨은 모두 다른 것이 없는이라는 의미를 더해주는 접사 맞습니다. 여러분들 의미를 생각해 보시면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다음에 리을의 한겨울의 한은 정확한이라는 의미인가요, 여러분? 한창, 한겨울이라는 건 어떤 뜻으로 쓰이는 단어죠? 한창, 겨울이 한창인 것을 우리가 한겨울이다라고 하죠. 그럼 여기서 한은 정확한이 아니라 무엇이다? 한창인 의미를 가져다주는 접사입니다. 한 길에 나섰다라는 거, 한 길은 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또 접사예요.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이런 접두사의 의미를 가지고 또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4번이에요. 자, 다음에 19번은 이제 접두사 중에 특정한 의미를 더하거나 강조하는 그런 접두사를 묻는 것에 밑줄이 그어져 있고, 그 다음에는 우리 어근의 품사를 바꾸는 접사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주로 전미사들이 앞말 어근의 단어의 종류를 바꿔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전미사 중에 이제 품사가 바뀌는 경우를 찾으면 니은이 되겠죠. 1번을 보겠습니다. 새빨 같아. 제가 색깔을 강조하는 새, 셋, 시 이런 이 형태들을 가지고 있는 접사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1번은 지금 기억에 해당하는 거 맞겠죠, 여러분? 품사를 바꿔주진 않습니다. 그냥 뜻을 더해주는 매우라는 의미를 가진 접두사였습니다. 맞고요. 군소리를 하면 좋지 않다 해서 군은 어때요? 쓸데없는 이란 뜻을 가지는 접두사죠. 그래서 맞습니다. 자, 니은부터는 이제 품사가 바뀌는지를 봐야겠죠. 새벽 기차를 놓치다 해서 놓다의 놓치, 치라는 전미사가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놓다도 놓는다 동사고요. 놓치다도 놓친다가 되니까 동사입니다. 그래서 전미사가 쓰였지만 품사를 바꾸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3번은 적절하지 않은 예시가 되겠죠. 그 다음에 행복하다 같은 경우는 행복이라는 어근 뒤에 하라는 전미사가 붙었어요. 그래서 행복이라는 어근의 명사를 행복하다라는 형용사로 만들어주는 접사였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4번은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 3번이 되겠죠. 자, 20번은 중세국어 문제죠. 중세국어 문제는 이제 관형어를 만드는 관형격 조사가 중세에는 현대랑 좀 형태가 다른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대어 풀이와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관형어라는 것을 일단 찾아야 되고, 그 관형어를 만드는 형태소가 결합된 어떤 조사들을 한번 파악해 보는 게 바로 문제를 푸는 방법이었어요. 1번부터 볼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풀기 전에 관형어를 다 찾아놓으면 문제를 바로바로 풀 수가 있겠죠. 사람이의 밑줄에 현대어 풀이를 보면 사람의라고 되어 있죠. 바로 관형어죠. 그런데 의라는 형태소가 중세에는 아래아가 있는 의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 뒤에 아래아가 있는 의, 우리 기출 분석했으면 여러분들이 최근 기출에 나왔었죠. 거북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어서 키가 된 거죠. 거북이였습니다. 그래서 뒤에 연음이 되면서 지금 비가 됐는데 무엇이다? 의라는 관형격 조사가 쓰였다. 자, 나라의에는 중세에는 나라 밑에는 시옷 받침이 쓰인 건데 이게 의라고 해석이 되니까 관형격 조사가 시옷으로 쓰이기도 했구나. 부처도 마찬가지예요. 부처의가 되어 있는데 이제 부처
이라고 받침 시옷이 또 이렇게 부처라는 명사 뒤에 붙기도 했구나. 그 다음에 새 구슬이 나다. 새 구슬, 그죠? 새로운 구슬. 자, 이때 새는 그냥 관형사. 새, 현대랑 똑같죠? 관형사가 쓰여서 이제 관형어가 된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고래의 밑줄 보니까 현대어는 고래의라고 조사가 있는데 중세는 조사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바랏, 자, 바랏 이거는 시옷, 그죠? 시옷이라는 관형의라는 관유격 조사 대신에 마찬가지로 시옷이 쓰이기도 했다.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가에 들어가는 내용이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볼게요. 관형사가 그대로 관형어 역할을 했다. 그렇죠. 우리 현대어 새라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경우 미음에 해당하는 선지였습니다. 무정명사의 경우 관형격조사 시옷을 사용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동그라미 친 부분에 무정명사, 사람이나 동물이 아닌 그런 명사를 찾아보니까 나라가 있었고, 그죠? 그 다음에 뭐가 있었죠? 바다가 있었죠. 바다. 그런 경우에 시옷이 쓰여 있는지를 보면 돼요. 나랏, 그 다음에 바랏 되어 있으니까 맞는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나머지는 유정명사죠. 유정명사에는 의만 관인격 조사로 사용할 수 있었다. 아니죠, 여러분. 아이도 있었고 부처 같은 경우에는 시옷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3번이 바로 적절하지 않은 거예요. 4번에 관형격 조사가 생략된 채 명사가 단독적으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 고래 힘이라고 했죠. 그래서 비읍도 맞는 선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21번을 보겠습니다. 21번은 단어에서 실질적 의미를 표시하는 부분 어근, 그 다음에 활용할 때 변하지 않는 부분 어간. 자, 어근과 어간, 어미 이런 비슷한 말들 여러분 잘 헷갈리시기 때문에 제가 또 정확하게 개념을 짚고 가라고 또 출제를 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어근과 어간을 일단 구별해 볼게요. 뛰어놀다의 어간. 자, 어간은 어때요, 여러분? 일단 단어를 활용을 해봐야 됩니다. 그때 변하지 않는 부분까지가 어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뛰어놀다, 뛰어놀고 어때요? 어간은 뛰어놀까지가 어간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죠. 공부하다 같은 경우에는 어근과 어간이 공부하러 갔다라고 했습니다. 자, 실질적 의미를 표시하는 부분이 어근인데, 자, 어근은 실질 형태소를 찾으면 됩니다. 자, 형태소 분석을 먼저 해야겠죠. 공부하다는 공부하다 세 개의 형태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때 실질적 의미를 나타내는 건 공부라는 부분이 어근이겠죠. 그래서 어근은 공부고 어간은 공부하다, 공부하고 공부하까지가 어간이 됩니다. 자, 굳세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어근을 물었기 때문에 형태소 분석을 해봤을 때 굳다 세다가 결합한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굳세다 형태소가 3개가 되겠죠. 그러면 실질적 의미는 굳다 세다 둘 다가 어근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세만 어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틀린 게 되겠죠. 그래서 굳과 세 어근은 2개고 어간은 굳세다 굳세고 어간은 굳세까지 이 부분은 설명이 맞습니다. 자, 4번에 되돌리다의 어근은 돌이고, 자, 되돌리다 형태소 되돌리다 4개의 형태소로 쪼갤 수가 있네요. 이때 되는 여러분 접사예요. 접두사입니다. 되감다, 되돌리다, 다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접두사입니다. 자, 되다라는 우리가 어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되는 접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형태소예요. 그러니까 접사는 실제적 의미가 없다라고 우리 앞서 문제에서 연계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근은 돌 맞습니다. 그리고 어간은 되돌리다, 되돌리고 되돌리까지가 맞죠. 그래서 여러분 4번이 바로 적절한 선지가 되겠습니다. 어근과 어간 한 번 더 개념을 잡고 가셔야 됩니다. 자, 22번은 단어의 밑줄 지은 표기가 올바른 것은 이라고 해서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이 예시를 적용해보는 문제였어요. 어렵진 않았습니다. 자, 니은이나 리을. 자, 첫 번째는 이제 니은이나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자, 우리가 두음 법칙은 그저 니은이나 리을이 단어의 첫 소리로 올 때 이응이나 니은으로 이렇게 탈락이나 교체가 되는 법칙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모음이나 받침, 니은 받침 뒤에 이어지는 렬과 률이라는 한자어는 자, 모음이나 니은 받침 뒤에 오는 경우에는 열률로 적는다. 어떤 조건이 있었죠. 그러면 이 외에는 다 열률로 적어야 되는 거죠. 1번부터 보겠습니다. 취업률. 자, 두 번째 규정과 관련된 거네요. 받침이 비읍이에요. 그러면 니은 받침도 아니고 모음 받침도 아니기 때문에 률로 적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이 바로 1번이 답이에요. 투표률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요라는 앞말에 받침이 없으니까 모음 뒤니까 율로 적어야 되겠죠. 투표율이 됩니다. 성공도 마찬가지예요. 받침이 이응이기 때문에 니은 받침이 아니죠. 그래서 률로 적는 게 맞겠죠.
남존 여비 같은 경우에는 첫 번째 규정에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 소리가 니은 리을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그래서 두음 법칙은 원래 단어의 첫 소리에만 나는 규칙인데 이때 여자를 여자로 두음 법칙을 적용을 해야겠죠. 자, 신여성 같은 경우에는 접두사처럼 쓰인 한자어 새로운 신자가 붙어도 신여성이라 적지 않고 두음 법칙을 적용해서 신여성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4번도 적절한 예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문법 8문제까지 풀이가 끝났고 다음은 과학지문 비문학 3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과학지문은 법원직에서 어떤 과학적 현상을 다룬 지문이 한번 나왔고 또 과학에서 다루고 있는 이론의 변천사 정도의 과학 주제의 지문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론 막 계산을 해야 된다거나 구조를 그림으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수능에 나오는 난도의 문제는 나오진 않지만 읽고 푸는 과학 현상이나 이론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문제 유형부터 보자면은 첫 번째는 위 글의 내용 전개 방식. 자, 첫 번째는 꼭 이렇게 서술상 특징 혹은 내용 전개 방식이라는 표현상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오죠. 24번은 위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내용일치 문제고 25번은 보기를 활용해서 본문과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또 푸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23번을 보면 먼저 선지를 스캔을 해볼게요. 두 대상의 변화 과정이 드러나 있는지 보면 되고요. 대상들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분석하는 글인지 보면 되고 3번은 문제점과 해결 방안에 대한 구성지를 보고 4번은 어떤 과학적 사실을 토대로 현상의 원인을 밝히는 글인지를 보면 되겠습니다. 자, 24번도 한 10초 안에 스캔을 한다면은 물과 바위의 비열차는 열 전도의 차이보다 작다. 자, 어떤 차이가 어떤 것이 더 작은지를 보면 되겠고요. 이번 선지는 대낮의 바위는 물보다 따뜻하다. 밤에는 무엇이 온도가 더 높다. 또 어떤 것이 따뜻하다. 낮과 밤에 물과 바위의 온도차와 관련된 내용 정보를 파악하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날씨가 추워지면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연못 속의 잉어들이 바위 가까운 곳에 모여든다. 자, 낮에는 바위 가까이에 모여든다. 연못 전체에 동일한 햇빛이 비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바위 근처에 모여드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 이 글은 지금 첫 번째 문단에서 중심 화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바위가 더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 바위 근처가 따뜻한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대한 현상의 원인을 묻고 있죠. 날씨가 추워질 때 이러한 일이 일어나므로 잉어가 모여 있는 곳은 다른 곳보다 더 따뜻한 곳일 것이다. 어떤 현상이 나타나 있고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볼게요. 연못 가운데보다 연못 가장자리의 바위 근처가 더 따뜻한 이유를 알려면은 먼저 연못에 있는 물질들의 열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자, 이 질문을 해결하는 지금 답의 힌트가 무엇이다? 열 특성에 대해 알아야 한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물과 바위의 비열과 열 전도도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다. 자, 그럼 여러분 내용 전개 방식에서 23번에 지금 4번이 적절한 선지라는 걸 알 수 있죠. 특정 현상에 대해서 지금 과학적 개념을 가지고 원인을 밝히고 있어요. 답은 4번입니다. 비열은 단위량의 물질의 온도를 1도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 온도를 올리는데 필요한 열량을 의미하고 열 전도는 열을 전달하는 속도의 크기, 자, 열량과 열의 양과 그 다음에 속도의 크기를 의미한다. 물의 비열은 바위보다 5배 크대요. 물이 비열이 크고 그리고 바위의 열 전도도는 열 전도도의 수십 배나 된다. 자, 그러면 비열의 차이보다 무엇이 더 크다? 열 전도도의 차이가 훨씬 더 수치가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24번에 비열차는 열 전도도의 차이보다 작다. 여러분 1번 선지는 맞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그 원인을 밝히는 게 바로 세 번째 문단부터 나오겠네요. 햇빛이 비치는 낮에는 바위와 물이 태양에서 나오는 전자기파를 받게 된다. 그런데 물은 전자기파를 잘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전자기파가 바닥까지 가서 바닥에 있는 흙과 돌에 흡수된다. 하지만 물은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물은 비열이 아까 크다라고 했죠. 5배 정도 크다라고 했습니다. 바위보다. 그래서 물의 온도는 그다지 많이 올라가지 않는다. 자, 물을 데우는 데는 비열이 많이 필요합니다. 물의 열량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는다. 연못의 가장자리에 위치한 바위는 아까 비열이 작죠. 전자기파를 잘 흡수하고 비열이 작습니다. 물을 빨리 데울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럴 뿐만 아니라 열 전도도가 높아서 바위 전체가 빨리 따뜻해진대요. 자, 그러면 따뜻해진 바위에서 열이 전달되면서 바위 근처의 물의 온도는 다른 곳보다 높아지겠죠. 그래서 햇빛이 비치는 날에는 바위가 열 파이프 노릇을 해서
이 잉어들이 바위 근처에 있는 것이다. 자, 과학적 현상으로 지금 자연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자, 그럼 24번에 대낮의 바위는 나왔죠. 비열이 크기 때문에, 자, 비열은 작습니다. 작은데 무엇이 크다? 열 전도도가 크다. 비열이 작고 열 전도도가 크기 때문에 물보다 더 빨리 따뜻해진다. 2번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은 마지막 문단. 반대로 밤에는 바위나 물이 주로 열 복사에 의해 열을 잃어버리겠죠. 그런데 바위의 비열은 물보다 아까 작죠. 훨씬 작으므로 바위가 물보다 더 빨리 식는다. 자, 그 이유는 비열이 작다는 것은 온도가 쉽게 올라가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온도가 쉽게 내려간다라는 뜻이다. 이 바위는 물과 접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로부터 열을 빼앗으면서 바위 근처의 물의 온도는 또 빨리 내려가겠죠. 자, 그러면은 물의 온도가 바위보다 더 높겠죠. 바위가 빨리 식어버리니까 3번 맞습니다. 그러면은 바위에서 멀어질수록 잉어들은 따뜻함을 느끼겠죠. 4번도 맞습니다. 자, 이렇게 읽기 중에 23, 24를 풀어버리고 25번은 보기의 질문에 대한 답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을 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자, 이런 과학적 현상에서 조건을 하나 고정을 해둡니다. 물과 바위 온도는 동일할 때, 추운 겨울날 연못의 바위에 손을 댔을 때와 물에 손을 넣었을 때 어느 경우 더 차갑게 느껴질까? 자, 어때요, 여러분? 열이 얼마나 더 빨리 전달될까라는 거겠죠. 자, 온도가 동일하기 때문에 비열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온도를 올리거나 낮추는 열량보다는 어떤 것이 더 빨리 느껴질까라는 거니까 지금은 열 전도도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게 더 빠르게 느껴질까요? 바위가 열 전도도가 훨씬 더 크죠. 그러면 빠르게 전달되는 바위가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과 3번 중에 앞문장을 봤을 때 1번과 3번 중에 여러분 눈길이 가셔야 되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근거는 열 전도도를 근거로 했을 때 바위가 더 차갑다. 열이 빠르게 전달되기 때문이다. 라고 해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이렇게 25문제의 간단 해설이 끝이 났습니다. 자, 여러분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국어는 문제의 유형과 그리고 부족한 개념들을 잘 잡으시고 나머지 사순환 진도별 모의고사를 잘 따라오시면 되고요. 우리는 또 수업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